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에 둘러싸여 편안히 잠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삶이 주는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 문득 멈춰서서 울음을 삼키거나 한밤중에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쓰디쓴 한숨을 뱉으며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힘겨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나를 올가매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임상 심리학자의 세계적 권위자 데이비드 시버리의 나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면서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옮긴 이는 김태훈,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걱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저자는 걱정이라는 회방꾼과 습관이라는 독재자를 이기고 당당하고 경쾌하게 사는 길을 명쾌한 문장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시그널을 무시하지 마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법을 알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지탱하는 활력은 심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나를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고치기를 주저했던 나쁜 습관들, 걱정의 무게에 짓눌리고 불안의 그늘에 갇혀 지내는 소심한 성격 탓에 간절히 원하지만 직접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고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자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삶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편안히 잠들 수 없을 때가 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눈을 붙일 수 없었던 그때의 고통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때 당신은 길을 걷다가 삶이 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문득 멈춰서서 울음을 삼켰거나 한밤중에 창가에 서서 텅 빈 하늘을 정신없이 바라보며 쓰디쓴 한숨을 뱉었을지 모른다. 그때 너무도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째서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불운이 이어지는가? 삶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가벼워지고 더 재미있어질까? 수많은 물음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불면의 그 밤에 당신은 무슨 결론을 얻어냈는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너의 심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충고다. 그렇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에 대한 답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대부분 찾을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너를 지탱하는 힘은 너의 심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를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가르침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심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화려하고 달콤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장밋빛 약속을 하지 않겠다. 단지 당신의 심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만의 길을 찾게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영국 정치가 벤자민 디즐레일리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이 한 문장이 이 책에 담긴 철학을 대변한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제각기 달랐지만 목적을 이루려는 열망과 집요함은 하나 같았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흘렸을 피눈물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 답은 명백해진다. 우리의 내면에 삶의 무게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득하니 해결책 역시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열망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체계 있게 조직화하여 자기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자. 이 책에서는 인생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떨치고 살아가는 기술들이 소개된다. 이런 기술은 당신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결합하여 당신만의 삶의 기술을 새로 만들기 바란다. 나만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자. 나는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많다. 먼저 당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세세한 시간표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일에 순서를 정해놓고 계획표를 들고 건설 현장에 나가는 건축가처럼 또는 바닷길을 세밀하게 표시한 지도를 들고 선박 운행에 나서는 항해사처럼 우리 삶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요청에 선뜻 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그게 무슨 뜻이냐며 눈을 크게 뜰 뿐이다. 설계도는 목적에 맞게 부분별로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그려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건축이나 기계는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토대로 고안된 각 부품의 합이다. 이런 설계 원칙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세밀하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표를 세운 사람에게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 살아가면서 이런 원칙을 착실히 지키면 삶의 무게로 인한 부담과 압박이 줄어들고 그만큼 혼란도 적을 것이다. 사실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환기시설이나 수도배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흔하다. 심지어 외벽에 심하게 금이 가서 비가 오면 빗줄이 줄줄 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아예 설계도조차 없이 지은 건물은 얼마나 엉망일까. 얼마 전 잘 나가는 기업의 CEO가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로 내게 도움을 청했다. 남자의 말인즉슨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보며 그는 할 말을 잊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의 요구는 누가 봐도 타당했다. 남자의 삶에서 비즈니스를 제한 나머지 측면은 모두 엉망진창이었던 것이다. 회사에서는 매사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 밖에서는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업무를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이따금 업계 파트너들과 도박에도 빠지곤 하는 그였다. 여기다 아내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여자 관계가 매우 문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개인적인 사생활이 난잡하니 아내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삶을 나름의 설계도에 따라 착실하게 이끌어간다면 많은 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지만 그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참아줘야 한다며 오히려 아내를 비난했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보상으로 화려한 집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뚜렷한 인생 목표는커녕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허둥대며 달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한마디로 인생 설계도 없이 이뤄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삶이 돌아올지는 보나마나 앞서 소개한 기업의 CEO 역시 그랬다. 얼마 뒤 지인을 통해 그가 끝내 이혼했으며 회사 역시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삶에 빠지지 않고 인생 설계도에 따라 착실하고 분명한 발걸음으로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당신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장단기적인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라. 설계도는 세밀할수록 좋고 나름의 철학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하여 시간표를 짜야 한다. 설계도는 자신이 만들어야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비전을 담아내는 일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설계도를 그리면서 성공으로 가는 최단 시간이나 지름길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고단한 노력 없이 열매를 얻으려는 태도이니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러니 사다리를 오르듯 맨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는 자세여야 한다. 인생 설계도라고 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의 과정이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일단 자기 수준이나 여건에 맞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착실하게 이뤄나가면서 다음 목표로 이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현재 30세 직장인으로 15년 뒤에는 기업 경영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치자. 경영자가 되려면 그만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다. 단순히 원하고 꿈꾸는 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15년을 3년 단위로 해서 5단계로 나눠보자. 1단계인 저 3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자. 이렇게 1단계를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3년의 2단계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공부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그간 쌓은 실력을 증폭시키는 시간으로 삼아라. 전문학교에 들어가 더 많은 지식을 쌓는다든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선배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면서 미래 비전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동안 자신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실패는 더욱 아니다. 이런 때는 목표를 바꾸거나 방법을 수정하면 된다. 이때 그동안 쌓은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2단계까지 진출했는데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그래봤자 아직 30대 중반으로 45세까지 기업 경영자가 되려는 목표는 충분히 가능한 시기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후학들에게 착실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무엇이든 소중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한 송이의 포도, 한 알의 사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사과를 갖고 싶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먼저 꽃을 피워야 하고, 다음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다음엔 무르익게 만들어야 한다. 열매 하나조차 단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당신은 인간의 마음의 열매를 그토록 짧은 시간에 손쉽게 지니고 싶어 하는가? 문제는 착실한 계획이고 지치지 않는 꾸준함이다. 설계도대로 진척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라. 그때그때 수정하고 첨삭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듯이 꾸준하면 된다. 관건은 자기만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성실함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런 습관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씩씩한 발걸음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세 번째 기술이다.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 오엘리의 소설 중에 운명의 길이라는 작품이 있다. 인생의 기로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벌어졌을지 모를 일들과 그로 인한 결과를 다룬 작품이다. 이 소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노버트 프로스트의 걸작 가지 않는 길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곤 한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어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꾸어 놓았다네. 우리에게도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원래 원했던 자기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한 방법을 정증하고 충실하게 따르지 않고 멋대로 방향을 틀거나 기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융통성 내지는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떤 길을 갔어야 했는지 깨달으며 땅을 친다. 누구나 지난 일을 돌아볼 때는 현명해지는 법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글을 썼다. 고통이 그대를 괴롭히는 이유는 단지 그대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통이 그대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고통이 그대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두려워만 말고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대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마술, 하나의 힘, 하나의 행복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고통을 사랑하라.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마라. 그리하여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우쳐라. 여기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껴안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밀턴 부부는 오랫동안 딸 줄리엣과 소원하게 지내왔다. 오래전 어느 날 그들 부부가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마음을 열었더라면 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그들은 오랫동안 걱정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았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는지 과거를 돌아보자. 1. 장소 밀턴 부부의 집 거실. 시간 새벽 1시 10분. 상황 밀턴 부부가 딸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 딸이 부모가 반대하는 사내와 결혼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얼마인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속을 썩이다니. 그 애를 키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생각해봐.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 없이 키웠는데. 당신이 막아야 해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해보지 그래. 밀턴이 들고 있던 신문을 던져버리고 거실을 서성대자 아내가 애원하듯 말한다.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아요.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 시각 집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을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줄리엣은 연인 고든의 품에 더 바싹 안겨 있다. 고든은 자신을 선택한 줄리엣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 속도를 한껏 높였다.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 우리 엄마도 아빠하고 도망쳐서 결혼했어. 외할아버지는 거의 5년 동안 엄마하고 말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고든이 줄리엣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도 너희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언젠가는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행복하게 해드릴 거야. 그로부터 10년 후 밀턴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회복할 가망도 없게 되었다. 아내가 울며 말한다. 고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좋은 사이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모시겠다고 해요. 줄리엣이 무조건 자기들 집으로 오래요.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밀턴이 신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든 같은 아이도 없어. 아주 믿음직해. 사실 그들이 화해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년 전쯤 줄리엣이 먼저 찾아왔고 부모는 눈물로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할 것도 없었다. 아빠가 건강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한 딸이 황급히 돌아왔고 이번에 아예 딸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딸과 재회한 것은 9년 만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밀턴 부부의 가슴을 짓눌렀던 배신감과 걱정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 어떤 말로도 덜어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오래전부터 밀턴 부부의 가슴에 도사린 의문부호 하나는 이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까? 그 애가 그토록 행복을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했을까? 이런 광경이 어찌 밀턴의 집에만 한정될까?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충분히 보일 일들로부터 일부러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경우 말이다. 미국의 백만장자 폴마이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90%는 실제로 실패를 당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은 그만둔 것 뿐이다. 나는 걱정, 불안, 두려움 같은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걱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할 일이 생기고 걱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의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밀턴 부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으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무렵에 여기 다른 집에서 또 하나의 불행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장소 침실, 시간, 공허가 가을의 여명을 어지럽히는 늦은 오후. 상황. 이사벨이 질끈 눈을 감고 소파에 누워있다. 목에 동맥이 불규칙하게 뜬다. 호흡이 거칠다. 주먹을 꽉 쥔 상태다. 그녀는 오후에 생긴 일을 거듭 되짚으며 어거스틴이 온 동네에 그녀에 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상상을 한다. 하루빨리 이 마을을 떠나 어디로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노라니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더욱 갑갑해진다. 거실 소파에는 이사벨의 남편 원터스가 앉아있다. 그의 가슴은 당황스러움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가 잔뜩 흥분한 채 누군가와 하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침착하게 이사벨을 달래면서 당장이라도 어거스틴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녀가 염려하는 헛소문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그는 어거스틴이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면 함부로 중상모략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사벨은 자신이 부당하게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병적인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소문은 옅어지고 조금씩 해결될 일인데도 이사벨은 지금 앞뒤로 꽉 막힌 생각 탓에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래 상황을 비극적으로 상상하면서 자기만의 굴레에 꽁꽁 갇혀 있는 것이다. 과장된 지리짐작에 무게가 짓눌리고 장차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스스로를 걱정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사벨의 모습에서 혹시 당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는가? 그렇게 무섭게 느꼈던 미래 상황과 실제 벌어진 일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전에 바보 같은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혼자 실수를 터뜨린 적은 없는가? 여기 또 하나의 장면을 소개하겠다. 3. 장소 뉴욕의 거리. 시간 겨울 저녁. 상황. 매튜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부진하던 사업이 최근 들어 더욱 어려워졌다. 매튜는 기운이 전부 소진된 듯한 느낌이었다. 가족에게 과거의 생활 수준을 제공할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암담했다. 근심이 어깨를 짓눌러 발걸음마저 비틀거렸다. 그곳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서 의사인 델런 박사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매튜 씨는 마음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 걱정의 무게를 덜어내지 않으면 큰 병을 얻게 될지도 몰라. 아내는 그런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다. 그녀는 매튜의 아내와 친한 사이였기에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만 사치스럽고 방만한 생활 습관을 멈춰야 해요. 당장 고급 승용차와 저택을 처분하고 형편에 맞는 변두리 작은 집으로 옮기고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초호화판 생활도 그만둬야 하고요. 인생이 신호를 보내면 응답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스스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고난의 희생자로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당신은 어떤 편인가? 미국의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그렇게 하루하루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충고를 남겼다. 살면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화를 내든 내지 않든 상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 컵의 물을 부어넣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웃음을 택하든지 분노를 택하든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웃음을 택하면 현재가 즐거워지고 분노를 택하면 현재가 비참해진다는 것이다. 오엘리의 소설 운명의 길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도, 그리고 웨인 다이어의 짧은 충고도 결국은 하나의 문장을 말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면서 배웠다. 동계올림픽 장거리 스케이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청년에게 처음에 스케이트 타는 법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면서 배웠어요. 성공이란 그런 것이다.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고 쓰러져도 기어코 다시 일어서는 행동에서 성공은 온다. 그러니 불안할 때마다 더 멋지게 행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라. 그런 습관이 고착되면 불안은 더 이상 뇌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근성이다. 근성의 사전적 의미는 뿌리가 깊게 박혀 고치기 힘든 성질인데 이런 성질을 불안을 뛰어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정치인 찰스 썸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근성이고 둘째는 근성이며 셋째도 근성이다. 근성을 기르고 싶다면 먼저 용기가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라. 실패해도 계속하라. 소심한 태도에서 과감한 태도로 바뀌는 과정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얼마간의 태보나 추락이 있어도 낙담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시 시도하라. 에디슨은 전구에 사용할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수백 가지의 물질들을 가지고 실험했다. 그 결과 공기 중에서 면사를 가열하면 얇은 두께의 순수한 탄소만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디슨은 탄소 필라멘트를 공기가 없는 유리 전구 안에서 전선과 연결했는데 1878년에 개량된 이 최초의 실용적인 전구는 다른 전구보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그가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외친 말은 이것이었다. 하나도 되는 게 없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에디슨의 의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의 용기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신념에서 나왔다. 자신에게 용기를 품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보다 멍청한 일은 없다. 어떻게 하면 에디슨의 정신을 배울 수 있을까? 에디슨은 잘 웃는 사람이었다.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막상 실패했을 때는 좌절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웃고 또 웃었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웃는 습관이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반드시 근성이 도사리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랭크 에반스는 사업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설 때 아들이 급히 달려나오다 넘어져서 다쳤다. 그런데도 아들은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아들에게 왜 웃는지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안 울려고 그래. 아들이 보여준 뜻밖의 지혜에 자신의 평소 행동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에반스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평소처럼 불안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한 농담으로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었다. 회사에 나가서도 그의 실험은 계속되었다. 사업의 어려움을 농담 삼아 시시덕거리자 영업회의가 예전과 달리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회사 전체에 웃음이 퍼졌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말로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더 결정적으로는 회사의 변화를 느낀 고객들의 주문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결국 에반스는 웃는 습관을 계기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 두려운 기분이 들수록 웃어라. 문제가 심각할수록 웃음이 필요하다. 난관에 처했다고 해서 우울의 늪에 빠지지 마라. 아예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용감할 수 없다. 용기의 바탕에 여유로운 행동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습관이 바로 인생의 무게를 줄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9번째 기술이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면서 인생을 배웠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